자, 보겠습니다. 세계 인구 문제와 대책부터 시작할 건데요. 자, 선진국의 인구 문제부터 볼 거예요. 자, 선진국의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 있는데, 자, 저출산 같은 경우는 원인이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출산율 같은 경우가 떨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의 인식 자체가 변화하게 돼요. 꼭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아이가 뭐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회 인식이 변화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인식의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사회 인식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뭐 가치관도 변화하고 이런 식으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가 나타났었냐면, 자,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이러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젊은 인구가 부족해진다라는 것. 그래서 젊은 인구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일할 인구가 없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뭐 쉽게 말을 해서 세금 낼 인구가 없어진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세금 낼 인구, 경제활동할 인구가 없다 보니까 연금을 받는 인구 같은 경우는 돈을 조금 아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경제활동이라든지 소비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부족해지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경제활동이 침체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저출산의 대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저출산의 대책 같은 경우는, 자, 복지시설을 확충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경제활동이 떨어지게 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지금 뭐 우리 세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세대,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복지 비용 부담이 너무나도 커지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미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복지시설 같은 거를 확충해줘야 된대요. 복지시설이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를 뭐 시설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를 이제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쓰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도록 사회의 인식을 개선해 주더라라는 것, 개선해달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해달라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플러스로 지역사회에서 육아에 대한 것들 아니면 임산부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확충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저출산 같은 경우도 사회에서,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책임을 여성 혼자한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하냐면 공동으로 나아야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공동으로 아이를 돌보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고령화입니다. 사회가 점점 늙어가는 것이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에서 사람들이 점점 늙어갔어요. 중위 연령이 점점 높아졌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령화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고령화의 원인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무슨 기술의 발달이냐면 의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 자, 의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병이 많이 고쳐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의 증가? 평균 수명의 증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0세를 넘어섰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더라라는 것. 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래오래 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증가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나이가 85세래.
하지만 정년, 은퇴하는 나이는 65세. 65세 더 이전에 은퇴하시는 나이래요. 그러면 일을 안 하는 시간은 25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25년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국민연금에 대해서 모두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국가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 입장에서 국민연금을 줘야 되는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인 같은 경우가 의학기술의 발달,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인의 인구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점차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더라라는 것. 고령화 사회로 변화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고령화 사회를 뛰어넘어서 무슨 사회로 가고 있냐면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어요. 초고령 사회요. 그래서 이러한 초고령 사회 같은 경우는 14%에서 20%까지가 고령 사회고요. 그 다음에 20% 이상이 뭐냐면 초고령 사회거든요. 인구의 20% 이상이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만 5년 이내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20%의 인구에게 복지 서비스를 줄 만큼 재정이 마련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생긴더라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당연히 사람들도 일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선생님,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놀고 싶어 하죠?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저를 누가 써주겠어요? 사회 인식이 그렇잖아요. 65세 이상. 하지만 이제 사회에서 65세 이상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식 같은 거를 변화시켜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대책을 한번 볼 텐데요. 자, 대책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는데, 자, 그러면 재정을 확충하거나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충을 시켜놔야 됩니다. 선생님, 확충을 어떻게 시켜놓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더 거두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65세 이상부터 아니면 80세까지 받으실래요? 아니면 5년 뒤에 받으실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조건을 세분화시켜 놓거나,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정년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정년 연장 같은 경우는 꼭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월급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정년 연장 같은 경우는 임금 피크제라고 해가지고 제도가 하나 있거든요. 일정 연도 이상의 사람들이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의 월급을 올려주지 않는 제도예요. 그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정년을 보장해주고 일을 좀 더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령화 사회의 대책을 마련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 같은 경우도 고령화 사회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고령화 사회에서는 복지 비용의 증가 같은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 복지 비용의 증가.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래요. 자, 개발도상국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인구가 과잉이래요. 과잉. 너무나도 많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인구가 과잉인데, 자, 그러면 원인부터 보겠습니다. 원인이요. 개발도상국의 인구 과잉 문제. 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천천히 이렇게 산업화가 진행되었는데, 개발도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 빨리빨리 진행한 거예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산업화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업화 정책을 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형성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정부가 위에서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향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러한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를 거점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향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현상이었냐면 이촌향도 현상이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촌향도 현상. 자, 그렇다 보니까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게 됩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된다라는 거. 도시 인구 집중.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원인은 급격한 산업화, 이촌향도 현상이 생기고요. 자,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문제점이 생깁니까? 사람이 너무나도 좁은 곳에 많이 몰리죠, 도시는. 그렇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생기겠죠. 이거는 조금 뒤에다 쓸게요.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이 많대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에너지도 많이 쓸 거고요. 쓰레기와 에너지. 여기다가 쓰죠.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쓰고.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한대요. 에너지를. 그래서 식량과 에너지가 부족하더라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량과 에너지가 부족.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시골에는요, 시골에는 인구가 부족하더라라는 것. 시골은 인구가 오히려 부족하게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게 되는 빈집 현상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빈집 현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니까 그 집에 이사를 아무도 안 오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인구 과잉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대도시의 인구 과잉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인구 과잉 문제 같은 경우는 원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원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리 방금 배웠어요. 빠른 인구 증가와 그 다음에 급속한 산업화입니다. 빠른 인구 증가와 급속한 산업화요. 그래서 빠른 인구 증가와 급속한 산업화가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대도시가 생기게 돼요. 아까도 얘기 드렸어요. 얘네들은 급속하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거점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 대도시로 인구 집중.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는데 하나의 거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약간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빨간색이요. 자,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도시를 뭐라고 하냐면 수위도시라고 부르는데, 얘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종주도시가 됩니다. 수위도시의 종주도시화라고 합니다. 수위도시의 종주도시화. 자, 요거는 제가 한자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머리 숫자이고요. 머리 숫자야. 수장할 때 숫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종주라고 하는 것은 제일 높은 종, 그러니까 왕 할 때 종자예요. 그 다음에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자, 그래서 수위도시의 종주도시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1위 도시가, 그러니까 1위 도시가, 수위도시가 뭐냐면 1위 도시가 도시의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1위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종주도시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더 높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위 도시보다 더 높은 개념이요. 자, 1위 도시가 2위 도시의 인구의, 그러니까 1위 도시가 2위 도시 인구의 곱하기
이상이 될 때 이 도시를 수위 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제일 높은 제일 짱인 도시를 수위 도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만약에 1위와 2위 도시의 인구가 있을 때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2배 이상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도시를 수위 도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종주 도시라고 부른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현상을 겪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나라는 그럼 개발도상국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발을 어떻게 하냐면 개발도상국처럼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이죠. 그때는 사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이 되었고 그때부터 산업화가 진행된 게 맞으니까. 그런데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지금은 경제대국, 선진국의 지금 인구 문제를 그대로 겪고 있다라는 것,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수위도시의 종주도시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이거를 세종시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 못했잖아요.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 너무나도 심해서요. 자, 서울특별시 인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위 도시가 서울 보시면 955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부산 인구요. 우리나라 2위 도시 부산이래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부산 인구. 자, 부산 인구가 335만이래요, 여러분들아. 그러면 당연히 2배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는 수위도시가 서울을 수위도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종주도시라고 부르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로 인구가 과잉되는 현상, 이러한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굉장히 심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도농 격차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지역도 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이 지역에는 인구가 전혀 남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에서 조금만 읽어보시면 나와요. 이 지역은 조금만 있으면 인구가 사라집니다 라고 하면서 시골에서 굉장히 인구가 적어서 막 청년회장이 65세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대책 보겠습니다. 대도시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요. 자, 이러한 대책 같은 경우는 적절한 인구 정책 쓰면 되겠습니다. 뭐 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무슨 정책 쓰면 되냐면 균형 정책 쓰면 돼요. 균형 도시를 만들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세종특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고, 뭐 여러 가지 혁신 도시 같은 거를 개발했었죠.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국가의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균형 도시라고 적었네요. 균형 개발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골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뭐를 하냐면 촌락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대요. 그래서 촌락 환경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더라라는 것. 그래서 세계 인구 문제와 대책 이런 것들 방법이 있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에서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세계 인구 문제. 자, 그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도 있대요. 세계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과 사회의 인식 변화도 요구가 된대. 자,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인식 변화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린이를 더 낳으려면 개인과 사회의 인식 변화 요구된대요. 그래서 개인은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 삶의 행복을 느끼고 부모됨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또한 양성평등 문화를 확립하래요. 자, 그래서 뭐 여자만 애를 기르는 게 아니라 남성도 애를 길러라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확산시키래. 그래서 이러한 것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노인도 뭐 부양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같은 경우는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될 각종 비용 증가시킨다, 복지 비용 증가시킨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 고려해가지고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할 방법에 대해서 걱정해라 라는 것, 이런 것들 잘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걱정이 있대요.
자, 보시면 청년 세대의 걱정이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줄인대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는 공채를 줄인대요. 기업에서 실제로 공채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공채가 뭔데요? 라고 하는 것은 공식 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즌별로 내는 거. 그러면 선생님 이거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시즌별로 안 내면 이제 상시적으로 항상 뽑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안 낼 수도 있잖아요. 항상 1년에 몇 명은 뽑았었는데 이제 뭐 2년에 한 번,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 기업의 마음대로 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부족해서 결혼은 꿈도 못 꾼대. 그 다음에 집을 사서 막 아이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노년세대 부양하기에는 세금 부담도 너무나도 크대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이 걱정하는 것도 있대요. 그 다음에 보시면 노년세대는 정년 연장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러한 치료 비용 많이 듭니다. 그래서 노년세대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고, 청년세대와 노년세대를 위한 각각 정책을 제안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청년세대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일자리를 장려한다라든지 일자리 장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공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권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이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이건 출산율과 관련 있기도 하고요. 신혼부부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그 다음에 대출이라든지 전세대출 이런 것들을 저리로 해준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노년세대 같은 경우는 정년을 연장해달래요. 그럼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임금의 부담이 있으니까 임금 피크제, 그래서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고정시켜달라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사회 보장제도를 어떻게 해달라, 보장제도를 더욱더 확립해달라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갈 텐데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자원과 지속가능한 발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숨 좀 고르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영상 컨텐츠니까 정지하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 말이 굉장히 빨리 들리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속도를 빨리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의 자원과 지속가능한 발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계의 자원과 지속가능한 발전인데요. 자, 자원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유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기술과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과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무슨 지하에 금이 막 5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캘 수가 없으면 이거는 자원이 아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의미의 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거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게 뭐냐면 채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캐는데 드는 비용이요. 만약에 캐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냐면 5조가 든대요. 그러니까 돈이 5조가 드는 거예요. 이 자원을 캐는데. 근데 이 자원의 가치는 5,000원이래. 그러면 이거는 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 비용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원은 쓸모가 없다. 경제적 의미의 자원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원의 그러면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자원의 특징 보겠습니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자원이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편제성이라고 합니다. 편제성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 때, 편식할 때 하나만 골라 먹잖아요. 그래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석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유요. 자, 석유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중동에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편제성 같은 경우는
편제성 같은 경우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만 집중되어 있고 사용하는 건 전 세계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환장하고 어디로 갑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게 되더라? 이 석유를 캐기만 해도 부자가 되더라 라는 것. 이 자원의 편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의 특징이 있대요. 매장량에 한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 번 캐면 못 쓴대. 한 번 캐고 나면 끝이래요. 이거는 무슨 성이냐면 유한성입니다. 한 번 캐고 나면 끝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가채연수라고 해서 이거를 내가 얼마나 캘 수 있는지, 그래서 캘 수 있는 연수에 대해서 나타나더라라는 건 유한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원의 가치는 변화인데요. 자, 이거는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변성. 그래서 가치는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대요. 자, 그래서 시대나 장소,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러한 가치는 변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의 가치 보셨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원의 특징 보시면 되겠는데, 요 교과서 학습활동 페이지 271쪽 별표 하나 쳐주시고, 석유는 왜 검은 물에서 검은 황금으로 바뀌게 되었을까가 있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에게 석유는 검은 물에 지나지 않았대요. 옛날 사람들에게. 하지만 오늘날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석유 경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검은 황금으로 바뀌게 되었대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검은 물에서, 지금은 어떻게 되겠더라? 가치가 굉장히 있대요. 검은 황금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원의 가치는 변한대요. 이거는 무슨 성? 가변성이 되더라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변성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석유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대요. 이거는 자원의 무슨 성입니까? 그렇죠. 유한성이죠. 유한성이요. 그 다음에 매장 분포가 고르지 않아서 가격 변동도 매우 크대요. 왜냐하면 매장 분포가 고르지 않대요. 묻혀있는 게 세계 곳곳에 고르지 않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이 매우 크대요. 그러니까 가격의 폭이 매우 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원을 원하는, 석유를 원하는 곳은 세계 곳곳인데 매장 분포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중동 지역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오펙이었죠. 그래서 매장 분포가 고르지 않아서 가격 변동이 매우 크다 같은 경우는 무슨 성이냐면 자원이 한 곳에만 몰려있기 때문이더라. 편제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과거에는 오일샌드 채굴 비용이 비쌌는데 오늘날 기술 발전해서 가치가 변했대요. 무슨 성? 가변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자원의 성질, 특징을 잘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글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의 특징과 종류 한번 보실 텐데, 자,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는 생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원이래요. 우리 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 에너지가 필요해.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에너지야.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뭡니까? 에너지라고 하면 보통 힘 생각하시죠? 그쵸? 석유 같은 경우도 자동차가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근원. 그 다음에 다른 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라면 끓여 먹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내게 할 수 있는 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되겠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었고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량도 무지무지하게 늘어나겠더라라는 것. 왜냐하면 중세시대에 이러한 석유 썼습니까?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는 쓸 일이 없었는데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폭발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인구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이거 다시 쓸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 한 번 쓰고 나면 끝이래.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가 되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계속 쓰고 있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요. 자, 그러면 주요 에너지 자원의 특징 한번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석유 보겠습니다. 가장 뭡니까? 우리 석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장 소비량이 많았어요. 가장 소비량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가 심했습니까? 그렇죠. 편재성이 심했던 자원이었다라는 거. 편재성이 심한 자원. 자, 그 다음에 19세기 내연기관의 발명이 있었대요. 내연기관의 발명.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보급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얘네들은 자동차의 연료로 쓰면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장 및 분포 같은 경우는 신생대 제3기 배사 구조에 묻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신생대 제3기라고 하는 것은 배사 구조가 여기 지층이 튀어나온 부분을 배사 구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통 분포되어 있는 것은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쉽게 말을 해서 중동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 텐데 잠시만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석탄입니다. 자, 석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처음 썼던 에너지원이었는데 매장량이 많아요. 석유보다는. 근데 연소 시에 어떻게 되냐면 공해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 보시면 되겠는데, 자, 석탄 같은 경우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얘를 가장 처음 많이 썼습니다. 그럼 요즘엔 많이 안 쓰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도 씁니다. 뭘로 쓰냐면 제철공업의 연료로 쓰거든요. 제철공업의 연료. 그러니까 제철소에서 이걸 아직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소비량이 있더라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매장 및 분포 같은 경우는 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학창 시절에 어떻게 외웠었냐면요. 하도 외워지지가 않았거든요. 고생대 지층, 그 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는 신생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었냐면 석탄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됐으니까 옛고, 그 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석탄에 비해서 최근 거니까 신생대 제3기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이거는 전혀 상관은 없는데 그냥 외우기 쉬울 때 여러분들이 그냥 써먹으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석탄의 국제적 이동으로 보겠습니다. 자, 석탄의 국제적 이동은 수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그 다음에 수입은 인도, 중국, 일본이 있는데 우리는 뭐에 주목하면 되냐면 중국에 집중하면 됩니다. 왜냐면 중국 생산량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또 수입도 하죠.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국내의 가정용 난방이라든지 가정용 난방, 그 다음에 취사도 뭘로 하냐면 석탄으로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중국 드라마 자주 보는 친구들은 중국에서 옆에서 보면 뭐 라디에이터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걸 아직도 석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도 아직 석탄을 쓰다 보니까 석탄의 사용량이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1등이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 뭐냐면 공기물질을 많이 배출하죠. 악순환이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연가스예요. 석유, 석탄이 나오는 지역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예요. 석유, 석탄입니다. 우리나라 석탄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천연가스 발생합니다. 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체예요. 그런데 영하 162도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액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하 162도가 되면 이게 액체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게 기술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겠죠. 그래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가스 이런 거. 그래서 도시가스 생활용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난방과 취사요. 그래서 난방과 취사용으로 많이 쓰이고, 그래서 난방과 취사. 무슨 용 연료냐면 가정용 연료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화력 발전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생산 미국, 캐나다가 뭐 어차피 카타르 이런 지역으로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국제 이동량이 많습니다. 국제 이동량이 많고, 그 다음에 얘는 이산화탄소는 발생시키지만 대기오염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각광이 되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발생시킨다라는 것. 그래서 100%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100% 청정에너지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의 문제점과 해결책 볼 텐데요. 자, 에너지 자원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자원의 급격한 소비량이 증가하게 된대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 자원이 고갈되겠죠. 사람들 인구, 그러니까 지구촌 인구가 지금 70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 자원의 급격한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생긴대요. 그래서 자원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는데,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생기는 성격이 편대성이었었는데, 이러한 편대성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편대성을 이용한 갈등을 뭐라고 하냐면 자원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자원민족주의요. 자원을 국제적인 외교 관계에서 갈등의 주체로 삼는 거예요. 자원을 우리 이거 자원 너네 안 준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자원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펙, 석유 생산량을 조절해서 석유 가격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만약에 석유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조절 안 한다, 너네가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희토류가 있어요. 희토류. 희토류 같은 경우는 희귀한 토양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이 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희토류죠. 희귀한 토양이란 뜻이에요. 진짜 희귀하다라는 뜻인데, 얘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과 기후변화의 필수적인 광물이고 전기차 핵심 부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희토류를 중국이 점차 무기화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영역 갈등도 있었습니다. 영토와 영해, 영역. 영공.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일 대표적인 게 북극해 근처. 그래서 북극해 근처가 점점 지구온난화로 어떻게 되냐면, 옛날엔 꽝꽝 얼어서 자원 탐사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녹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적 의미의 자원으로 들어왔냐면 경제적 의미의 자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그린란드, 뭐 노르웨이에서 재료 공수해 와서 정상적으로 미국, 캐나다, 그린란드, 노르웨이, 러시아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북극해가 녹으니까 자원을 이제 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원을 캘 수가 있으니까 북극해가 서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바다라고 우겨대는 이러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극해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 미국, 캐나다, 그린란드.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에너지 자원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이 있는데요. 자, 자원을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생산과 소비하는 과정에서 뭐를 일으키냐면 환경오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생태계 파괴와 생물종 감소,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방지해야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자원 소비 격차 같은 경우도 발달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원 소비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선진국과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북한의 1인당 자원 소비량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에너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라 라는 것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